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에 어디에서나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아줌마입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회사에서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케팅부, 저는 회계부 쪽이라서 서로 부서는 달랐지만 우연하게도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저와 남편의 만남을 주선해줘서 처음 만나게 되었죠. 남편이 첫 만남에 저에게 엄청 들이대면서 연애를 하자고 해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3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28살에 오빠를 만났고 오빠는 31살에 저를 만난 거죠. 학교 졸업하고 짧은 취준 생활을 겪은 다음에 오빠를 만난 거라 저는 결혼보다는 여러 남자를 만나 연애도 하고 싶고 혼자 멀리 여행도 다니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선배에게 처음 소개받아 막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남편과는 연애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귄 지 3개월도 안 됐을 무렵부터 남편이 얼른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어필을 하더군요. 지민아, 너도 그렇겠지만 내가 장남이라서 부모님 기대가 크셔. 나는 얼른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손주들도 안겨드리고 싶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어. 결혼? 나는 아직 결혼 생각 없는데. 사실 오빠 만난 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당장 결혼한다고 해도 내가 모은 돈도 얼마 없고 우리 부모님도 도움 주시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그건 상관없어. 나라고 많이 모아둔 것도 아니고 우리 집도 어차피 못 도와주셔. 이렇게 된 거 각자 모은 돈 합쳐서 집 마련하고 조금씩 마련해서 살림살이 넓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오빠 의견은 알겠어. 나도 열심히 생각해 볼게.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한 로망도 없고 주변에서 결혼하는 친구들도 많이 없어서 결혼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그냥 언젠가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였거든요. 친한 친구들이 결혼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결혼을 해야겠다는 게 피부로 와닿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부모님도 결혼하든 말든 제 인생이라고 크게 상관없다는 식이셔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 생각이 없으니 애가 타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변에서도 결혼을 하는 친구가 점점 늘어났고 남편 부모님도 남편에게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어때? 생각해봤어? 생각해보겠다고 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에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옆에서 생각해보라고 해서 생각되는 것도 아니고, 오빠와는 다르게 내 주변 친구들은 아직 결혼한다는 말도 없거든. 제 말에 남편은 다시 저를 열심히 설득하더군요. 연애의 종착지는 둘 중 하나야. 헤어지던가 결혼을 하던가.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지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네가 나와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나는 맞선이라도 나가서 결혼할 상대를 찾고 싶어. 뭐? 그럼 나랑 지금 헤어지겠다는 거야? 아니, 헤어지자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지금 나랑 결혼 생각이 없다면 나는 맞선이라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때 당시 남편의 이야기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줄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 맞선을 보겠다니.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남편이 저와 헤어지자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랑 사귀면서 대놓고 맞선을 보겠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이런 제 마음을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저와 헤어질 생각은 없고 맞선을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뭐? 오빠 그거 바람이야.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소개받겠다는 게 말이야? 그러니까 너만 결정을 내려주면 되는 거라니까. 나는 당장 결혼을 해야겠고 너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럴 거면 차라리 헤어지자고 했죠. 그러자 헤어지자고 말을 한 그날부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자기는 저와는 헤어질 생각이 없다는 둥,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본인과 결혼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둥, 정말 매일매일 저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알았어. 알겠으니까 그만. 제가 그런 남편을 수락한 날도 회사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와서 괜히 얼쩡거리면서 문자로 난리를 치길래
결국 알겠다고 해버렸죠. 대신 조건을 붙였습니다. 대신 지금은 못해. 연애 좀 더 하고 내 나이 30살에 맞춰서 결혼하자. 내가 이만큼 양보했으니까 오빠도 그만큼은 양보해줘. 이런 제 말에 남편은 좋다면서 저를 안으면서 그러겠다고 약속해줬습니다. 말이 인연이지 그때가 9월쯤이었으니까 1년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었죠. 아무튼 그 약속 이후로 저와 남편은 차근차근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결혼 준비할 시간이 길어서 너무 좋다고 웃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29이 되던 봄에는 각자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결혼할 상대라고 소개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30살에 결혼하겠다는 제 말에 어련히 알아서 잘할 테니 크게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남편이 돌아가고 저를 부르셔서 제 몫이라면서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주셨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빠, 나도 모아놓은 돈 있어. 그리고 우리 서로 안 받기로 했어. 서로 모은 돈으로 하기로 우리끼리 이미 이야기 끝났어. 으이구,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건 엄마 아빠가 너 주려고 따로 모아놓은 거야. 원래 여분이 돈이 좀 있어야 숨쉬고 사는 거야. 괜히 그러지 말고 얼른 가지고 가. 그래, 엄마 아빠가 많이는 못 해줘. 그래도 이만큼 해줄 능력은 있어. 준다고 할 때 가져가. 그리고 괜히 김서방한테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해. 받았다고 바보처럼 다 말하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 쓰라고 몰래 주는 거니까. 알았지? 사실 저희 집이 부유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할머니께서 큰 병을 앓다가 돌아가셔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그걸 해결하느라고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했던 거였고요. 저는 결국 부모님께서 제 손에 쥐어주시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실 괜찮다고 계속 거절하고 그대로 두고 나오면 됐지만 엄마 아빠께서 그래도 딸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하셔서 결국 저도 통장을 받기로 했어요. 그 다음 날 바로 남편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의 부모님께서도 인자하게 받아주셨어요. 다만 시어머니께서 이때까지 본인 아들 키우신 보람은 받고 싶다고 하시며 저에게 예물을 받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도 잘난 내 첫째 아들 데리고 가는데 나는 내 아들 키운 보람을 좀 받고 싶다. 많은 건 안 바란다. 그냥 명품 가방 정도면 돼. 그리고 우리 집 큰 집 결혼할 때 받은 게 있어서 은수저 세트랑 이불 5채만 해오거라. 엄마, 안 그래도 결혼 생각 없는 지민이한테 결혼해달라고 내가 매달린 건데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요. 우리 각자 안 받고 안 드리기로 이야기 끝났으니까 괜한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럴 돈 있으면 집 사는 거에 보탤 테니까 혹여나 뒤에서라도 지민이한테 따로 요구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당신은 그 입이 문제야. 아니 민석이보다 3살이나 어린 며느리 보면서 그런 말이 나와? 오히려 우리가 민석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에휴.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그럴 돈으로 집을 사겠다고 하면서 안 받고 안 드리겠다고 받아치더군요. 시아버지도 바로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셨고요. 시어머니도 그냥 농담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지만 괜히 마음 한구석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을 하더군요. 우리 엄마 말 잊어버려. 알았지? 보람이니 뭐니 말도 마. 우리 엄마 젊은 나이에는 돈 벌겠다고 나가서 돈을 벌었는지 놀았는지 벌어온다는 돈은 없고 나랑 남동생은 직접 키우시지도 않았어. 우리 형제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키워주신 거야. 괜히 너한테 으름장 놓고 싶어서 그러신 거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리고 혹시나 우리 엄마가 나중에 지민이 너한테 따로 연락해도 연락 받지 마. 아니 지금 핸드폰 줘봐. 내가 차단해 놓을게. 남편은 정말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혹시 모른다며 시어머니의 핸드폰 번호를 차단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결혼 후에도 저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차근차근 결혼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조금씩 간섭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신혼집에 넣을 가구들을 고르기로 한 날이었어요. 준비를 다 하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전화가 오더니 시어머니께서 함께 가자고, 본인도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 좀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같이 가도 되냐고 말이에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고요. 남편과 시어머니와 만나 인사를 드리고 가전제품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사려고 하거나 제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가전이 생기면 불쑥 나타나셔서는 본인이 원하는 색을 고집하셨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열심히 막았고요. 어머, 너는 젊은 애가 그렇게 센스가 없니? 당연히 이걸로 사야지. 엄마, 우리 둘이 사는데 그렇게 커다란 냉장고를 사서 뭐해? 우리가 식당 할 것도 아니고 양문형 냉장고는 무슨. 뭐? 식기건조기? 그런 거 쓰면 그릇에 묻은 소스도 잘 안 지워지고 괜히 돈만 드는 거야. 그냥 고무장갑 하나 사서 수세미로 빡빡 문지르면 잘 지워진다. 아, 그래. 내가 할 때는 고무장갑 쓰고 수세미로 빡빡 문지를 테니까 엄마는 그만 좀 해. 우리는 오늘 가구 보러 온 거지 엄마한테 잔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니거든. 참나,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지민이한테 사정사정해서 엄마 데리고 왔더니 이러려고 따라가고 싶다고 했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내자 시어머니는 마치 삐진 것처럼 입술을 삐쭉 내미시더니 그때부터는 아무 말 없이 저희를 따라오셨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결국 쇼핑을 다 끝내지 못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집으로 돌아가서도 문제였습니다. 저장되어 있지 않는 번호가 뜨길래 혹시나 중요한 곳에서 전화가 왔나 싶어 받아봤더니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하셨어요. 나쁜 년. 너는 내가 내 아들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고 있어? 너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니? 뭐라고요? 너희 엄마 아빠요? 그래, 너희 엄마 아빠.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결혼이고 뭐고 쏘아붙이듯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말 틀린 거 하나 없던데요. 제가 살 신혼집 가구 보러 간 거였지 제가 당신 잔소리 들으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사사건건 방해인데요? 막말로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아니, 해주신다고 해도 제가 안 받아요. 그리고 저 오빠한테 이미 다 들었어요. 오빠랑 오빠 남동생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키워주신 거고 당신은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뭘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뭐야? 당신? 너 말 다 했냐? 어? 그래, 나 말 다 했다. 누가 당신 하는 짓거리 보면 내가 당신 아들한테 매달렸다고 생각할 텐데 정작 매달린 건 당신 아들이거든? 내가 이 나이에 결혼 생각이 있어서 당신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줄 알아? 하도 매달리고 결혼하자고 애원해서 그런 거야. 됐어. 난 이제 당신 아들이랑 결혼 안 할 거니까 당신 잘난 아들 영원히 결혼시키지 말고 품에 끼얹고 살던지 말던지. 저는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뱉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더군요.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말과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토해내며 따졌습니다. 세상에, 결혼하면 사돈댁이 될 우리 부모님한테 너희 엄마 아빠래. 말이 되는 거야? 어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나 오빠랑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우리 부모님 그런 소리 들으시려고 나 열심히 키우신 거 아니야. 아무리 오빠 엄마라고 해도 선 넘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데?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목소리로 제게 계속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제가 할 말을 내뱉었어요. 됐고, 이제 우리 끝이야. 끝! 그 다음날부터 남편은 제가 일하는 부서에 매일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이 상황 파악이 끝났는지 제발 한 번만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너랑 헤어질 수가 있겠어, 어? 제발 한 번만. 아니, 난 내 할 말 다 했어. 오빠가 무슨 이야기 어떻게 할지 궁금하지도 않아. 중요한 건 오빠네 엄마가 우리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자리에 없는 우리 부모님도 너희 엄마 아빠라고 칭하는 사람인데 나라고 다르겠어? 내가 잘할게. 제발. 우리 엄마도 반성하고 있어. 나랑 아버지가 엄청 뭐라고 했더니 지민이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그리고 당연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도 사과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 저는 결국 이런 남편의 설득과 정말로 제게 머리 숙여 사과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사사건건 들어오던 간섭이 없어졌고 워낙 시아버지도 저를 예뻐라 하셔서 멈췄던 저희 결혼식도 차차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2달 전에는 뱃속에 아기까지 생겼죠. 생리를 안 해서 해본 테스트기에 뜬 2줄에 남편은 호들갑을 떨었고 양가에서는 복덩이가 찾아왔다면서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며 무사히 결혼식이 끝났으면 좋겠다고도 하셨고요. 큰 이변 없이 저희 결혼식은 끝이 났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남편을 만났던 회사에 꾸준히 다니다가 출산을 할 때쯤 고민이 됐습니다. 출산 휴가를 쓰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지 아니면 그냥 회사를 퇴사할지 말이에요. 나는 상관없어. 지민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지민이 너가 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나는 언제나 너의 선택을 따를 거야. 저는 이런 남편의 지지를 받아 그냥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출산휴가에 육아휴가까지 하면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눈에 밟힐 것 같았거든요. 그럴 바에야 아기가 태어나서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면 그때 유치원에 보내고 다시 취업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저는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출산 하루 전날 뜬금없이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응, 그래. 몸은 어떠니? 내일이지? 유두분만 한다고 했던가? 벅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몸은 어떤지 묻는 시어머니에게 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아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렌다고 말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시더니 대뜸 말하시더군요. 그래.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제왕절개는 하면 안 된다? 자연분만 해야 아기한테 좋다고 하더구나. 게다가 자연분만해서 태어난 아기가 머리가 좋다는 소리도 있어.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 좋은 머리 물려줄 수 있었던 것도 다 내가 아픔을 꼭 참고 자연분만해서잖니. 너도 우리 아들 좋은 머리 내 손자가 물려받을 수 있게 꼭 자연분만 해야 된다. 알았지? 이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자기 할 말은 끝이라며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직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친다는 어투로 그러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당장이라도 끊긴 핸드폰으로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오신 거냐며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진통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통화를 다시 거는 대신 거실에서 출산 가방을 싸고 있는 남편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오빠, 나 애기 나올 것 같아. 저의 비명 같은 소리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남편은 얼른 가자며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는 중간중간 진통이 잠시 멈췄다가 시작하기를 반복했고 점점 더 아파지는 배에 하염없이 눈물만 줄줄 흘렸죠. 늦은 저녁 도착한 병원에서는 제가 그동안 진찰받던 선생님은 퇴근하셨고 당직을 하고 계시던 선생님만 계셨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자연분만을 시도했고요. 저를 도와주시는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자궁은 조금씩 열렸는데 정작 아기가 나올 생각도 안 하더군요. 계속 의사가 재촉을 하니까 오히려 더 힘이 빠지더군요. 얼마나 그렇게 의사와 아기 제가 씨름을 하다가 결국 의사가 안 되겠다고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속도 더디면 아기도 엄마도 힘들어요. 당장 수술실로 옮기고 보호자 어디 계시죠? 네, 저는 결국 제 아기를 제왕절개로 낳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기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에 서둘러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마취를 하고 아기를 꺼내는 그 순간을 제가 어떻게 견뎠는지 아직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힘들었고 너무 울어서 숨이 턱턱 막혀서 의사 선생님께서 엄마가 울면 아기한테 산소가 가지 않는다고 달래주셨던 것만 생각이 나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을 때도 정말 저와 아기가 잘못될까봐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눈물을 쏙 빼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한 아기가 벌써 7살입니다. 저희 애는 아들인데도 다른 집 딸처럼 애교도 많고 엄마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엄마 껌딱질하며 엄청 질투하곤 합니다. 엄마가 잠깐이라도 안 보이면 엄마를 열심히 찾는 아이라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기가 유치원에 가면 일을 시작하겠다는 생각도 접었습니다. 사실 아기를 키우면서 시어머니와도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웠어요. 아기도 저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 병원 침대에 누워 힘도 못 쓰는 저에게 와서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너는 정말 내 말을 어떻게 들어먹은 거냐? 내가 뭐라고 했냐? 자연분만을 해야 아기가 똑똑해진다고 그랬지? 우리 아들 봐라. 내가 자연분만해서 저렇게 잘난 머리 물려받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너란 애는 어쩜 엄마가 된다면서 그런 아픔 하나 못 눌러 참아가지고는 우리 잘난 아들 머리 못 달면 못난 걸 낳았니? 아유 속상해 정말. 이러면서 저한테 윽박을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흘러나온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남편도 시아버지도 뻥 쪘죠. 아니 요즘도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니.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건 남편이었어요.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렸어도 몸에 기운도 빠지고 힘도 없어서 바락바락 대들지도 못했을 테니 차라리 남편이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게 잘된 일이었죠. 남편은 계속해서 억지 주장만 펼쳐놓는 시어머니를 제가 있던 병실에서 끌어내면서 화를 냈습니다. 지금 그게 방금까지 애기 낳느라 애쓴 사람한테 할 소리야?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나는 우리 아기가 머리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 당장 방금까지 죽을 뻔했던 사람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딴 소리밖에 없는 엄마 머리가 나는 너무 창피해. 얼른 나가, 얼른. 남편이 이렇게 말하자 시아버지도 남편을 도와 그놈의 입이 방정이라며 시어머니를 야단쳤습니다. 당신은 가진통에 죽는다고 제왕절개 하겠다고 난리치던 걸 의사가 충분히 자연분만 할 수 있다고 시도도 안 하고 왜 그러냐고 해서 그래서 자연분만 했으면서 어딜 지금 고생한 며느리 앞에서 그러고 있어? 사람이 할 말 못할 말도 구분 못해? 얼른 나와, 얼른! 결국 시어머니는 병원에서도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혼인하여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본격적으로 시어머니는 다시 사사건건 저희를 괴롭히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기가 더위를 많이 타서 좀 시원하게 나시를 입히면 아기가 추워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엄마라고 할 때도 있었고요. 몇 간이 열이 나는 것 같아서 병원이라도 가려고 하면 아가 때는 다 그렇게 크는 거라고 못 가게 막는 일도 있었죠. 정말 그럴 때마다 불같이 화내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한숨을 내쉬며 그냥 시어머니를 무시하고는 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니 시댁에 가지 않을 수도 없었죠. 그리고 아들 며느리 된 도리로 저도 어느 정도 참았습니다. 그나마 결혼 전에 한바탕 했던 게 있어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께는 꼬박꼬박 사돈이라는 호칭을 써주시더군요. 저희 아들이 막 첫돌이 될 즈음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도련님이죠.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얗고 예쁘게 생긴 예비농설을 데리고 왔습니다. 도련님보다도 3살은 어린 아가씨를 말이죠. 안녕하세요. 최은지라고 합니다. 하얗고 예쁘게 생긴 사람이 생글생글 웃는 건 또 얼마나 예쁘던지 같은 여자인 저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동서는 이런 자리에 빈손으로 오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 저희 아기 돌반지까지 사들고 왔더군요. 괜찮다고 거절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던지. 형님, 저는 이거 우리 조카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조카를 봤는데 작은 엄마 될 사람으로서 이건 당연한 거죠. 환하게 웃으며 사근사근 말하는 목소리에
저도 결국 그 돌반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휴, 고맙고 미안해서 어떡해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로. 돌잔치에서 처음 만난 동서는 그 뒤로 자주자주 도련님과 저희 부부의 형제 모임에 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도련님과 동서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가능했겠죠. 저희 부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동서가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게다가 남을 위한 행동들도 얼마나 예쁘던지. 하루는 형제 모임에 아들도 데려가서 같이 놀고 있었는데 아들이 졸렸는지 졸음투정을 하며 울더군요. 그런 아들을 둘러매고 어화둥둥 재우고 있는데 그런 제 옆에서 덥지 않냐고 부채를 가져와서 부채질도 해주고 애기 자야 한다며 유튜브에서 백색 소음이 나오는 동영상을 찾아 들려주기도 하더군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 부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 가끔 자기가 아기 봐줄 테니 오라고 시댁에 부르실 때가 있어요. 물론 부를 때마다 가지는 않지만 그러다 어쩌다 가끔 저희 부부 둘이서 데이트하고 싶을 때가 생기면 가까운 시댁에 아기를 맡기고 데이트를 즐기고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아기를 맡기고 나서 10분 정도 지나면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애기 운다. 와서 달래고 가라. 아기가 운다는 마음에 괜히 저희 부부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시댁으로 다시 가서 아기를 달래고 재우고 나오면 또 20분 뒤쯤 전화를 하셔서 이번에는 아기가 똥을 쌌는데 본인은 도저히 못 치우겠다고 하시면서 저희를 또 부르셨죠. 그렇다고 똥 싼 아기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 또 가서 아기 기저귀를 갈게 되고 결국은 부부만의 데이트는 없는 거죠. 이거 아니어도 시댁에 가면 맨날 손이 많이 가는 음식 해달라고 조르고 너는 젊으니까 늙은 나보다 힘이 세지 않냐며 유리창 청소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도대체 이럴 거면 왜 부르는 거냐고 짜증을 내고 제 손을 붙잡고 나오긴 했지만요. 아무튼 배고파서 칭얼거리고 잠아서 우는 아기보다 더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인 시어머니가 근처에 있으니 오히려 더 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사람이 생기니 얼마나 좋고 기뻤겠어요. 이 아가씨가 우리 동서가 되면 정말 잘해줄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만 여러 번 했죠. 시간은 흘러 저희 아들이 2살이 되던 해에 뜻밖의 동서에게 아기가 생기게 되었고 재빨리 상견례와 결혼 준비를 하더니 임신 소식을 알고 3개월 만에 도련님과 동서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상견례 하기 전에도 시어머님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물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동서 쪽 사돈께서 그 예물을 모두 마련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동서가 뱃속에 아기도 있고 그러니 괜히 더 챙겨주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사돈댁의 기쁜 뜻은 모를 시어머니는 자기가 첫째 며느리 복은 없는데 둘째 며느리 복은 있다며 제 앞에서 저를 돌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거기에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죠. 어머,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어쩌죠? 시어머니 복이 이렇게 없어서 말이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뭐야 하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옆에서 시아버지가 첫째 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첫째한테 먼저 시비 걸어놓고 뭐 하는 거냐며 시어머니를 막아주셨어요. 아, 정말 시어머니는 정말 보기 싫은데 저를 딸처럼 귀하게 여겨주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시댁의 발길을 끊을 수도 없어 시댁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시아버지만 밖에서 따로 뵙고 용돈도 챙겨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시아버지가 어딜 가려고 하면 꼭 시어머니가 따라붙으셔서 저희 부부도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전부 실패했거든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 저희 아들이 7살이 됐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말도 잘하고 뛰어노는 것도 좋아하는 평범한 7살 꼬맹이가 됐죠. 그때 도련님 부부의 결혼식을 빨리 앞당겼던 뱃속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4살 병아리가 됐습니다. 동선의 아들이 워낙 저희 아들을 좋아해서 저희 아들이 하는 건 꼭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됐죠. 아이들이 워낙 사이도 좋고 마침 저희 부부와 동생 부부가 휴가를 맞출 수 있어서 이번 여름에 휴가를 내고 계곡으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좋은 펜션도 예약하고 맛있는 고기도 잔뜩 사갈 예정이었죠. 너희 어쩜
우리를 빼고 너희끼리만 놀러 갈 생각을 하니? 됐어. 나랑 너희 아버지도 데려가라. 어떻게 아셨는지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의 전화에 무슨 소리냐며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모시고 놀러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모시고 가면 되지 왜 그러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식당을 가면 음식이 맛이 짜다 달다 하시면서 툴툴거리시는데 그걸 가게 주인이 듣게 하는 게 문제예요. 그 소리를 들은 식당 주인분과 여러 싸우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와 동서를 알게 모르게 차별하세요. 사실 이건 차별을 하든 말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거든요. 아이들만 차별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날은 날씨가 유독 좋았습니다. 덥지도 않고 딱 계곡에서 물놀이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동서 부부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오기로 했고 저희 부모는 장을 보고 먼저 펜션에 가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좋은 고기도 사고 고기여 먹기 위해 작은 맥주 6개짜리 한 세트와 아이들이 먹을 과자며 음료수며 바리바리 싸서 펜션으로 향했죠. 도착한 펜션은 한눈에 봐도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청소 상태도 좋았고 침구류의 상태도 아주 좋아 보였어요. 저희 아들도 좋다고 이방저방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잘 침대 위에서 콩콩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어서 나가서 물놀이를 하고 싶다는 아들을 살살 달래서 동생이 오면 함께 하자고 했죠. 곧이어 동서 부부와 시부모님도 도착했습니다. 역시 우리 시어머니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더군요. 오자마자 너는 무슨 그런 옷을 입고 왔냐며 자기 패션을 자랑하기에 바쁘셨습니다. 어차피 물에 들어가서 놀 건데 꽃무늬 원피스에 커다란 선글라스까지 쓴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오자마자 짜증이 나긴 싫었거든요. 간단하게 근처 가게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역시나 본인이 원하시는 걸 말씀하시더군요. 여기 오면서 보니까 계곡에 앉아가지고 먹는 백숙집 있던데 우리 거기 가자. 가서 시원하게 백숙 먹으면서 물놀이도 하면 좋잖아. 마침 아이들도 얼른 물놀이를 하고 싶다고 칭얼거려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시어머니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계곡에서 수심이 가장 얕은 곳으로 가서 평상에 자리를 잡았죠. 계곡에 있는 백숙집은 한철 장사라서 백숙이 많이 비싸긴 했지만 이 돈 내고 자리를 샀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은 아이들과 물에서 놀고 저와 동서는 평상에 앉아 발을 담그며 발장난도 쳤고 시아버지는 너무 좋다며 아이들 사진도 마구마구 찍어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무릎 위까지 오는 좀 짧은 원피스를 입고 오셨는데 좌식이다 보니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덥고 짜증난다고 저희에게 짜증을 좀 부리셨습니다. 아, 어서 가지고 오라고 좀 해봐. 주문한 지 얼만데 아직도 안 나왔어. 아우! 그리고 여기는 왜 이렇게 모기가 많은 거야? 계속 불평불만을 하자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묻더군요. 어머님, 제가 펜션 가서 담요라도 가져올까요? 입고 오신 원피스 길이가 짧아서 좀 불편하시죠? 제가 얼른 가져올게요. 이러면서 일어나려고 하길래 제가 말렸습니다. 됐다. 더워 죽겠는데 무슨 담요냐. 됐고 가서 얼른 음식이나 달라고 해라. 얼른 먹고 나는 펜션으로 갈란다. 그래 동서. 걸어갔다 오면 동서가 더워서 쓰러지겠다. 어머니, 백숙은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옷이 짧은 건 맞으니까 이거라도 덮고 있으세요. 아이들 밥 먹기 전에 물에 젖은 몸을 닦기 위해 가져왔던 커다란 수건을 시어머니 무릎에 덮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수건을 덮고도 덥다고 짜증내시고 배고프다고 꼬라지를 내시면서 한참을 투덜거리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기껏 놀라워서 투덜거리기만 하는 시어머니에게 화도 못 내고 꾹꾹 눌러 참았죠. 다행히 주문했던 백숙과 음식이 나왔고 저는 아이들을 불러 수건으로 간단하게 아이들을 닦아주었습니다. 다행히 여분을 챙겨가지고 와서 시어머니 무릎에 덮어져 있던 수건을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놀이를 하고 와서 아이들이 많이 배가 고팠는지 얼른 달라며 칭얼거리더군요. 저는 수건을 어깨에 둘러주고 아이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 집게와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고픔을 참지 못한 제 아이가 백숙의 닭다리를 덥석 잡아 얼른 자기 그릇 위로 올렸습니다. 아, 뜨거! 많이 뜨겁지? 이렇게 하면 안 뜨거울 거야. 뜨거웠는지 손을 파닥파닥 흔드는 아들이 귀여워 가져간 닭다리 손잡이 부분을 후후 불어 식혀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안 뜨겁다며 웃는 아들이 귀여워서 저도 따라 웃고 마저 닭을 해체하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먹으려고 집어든 닭다리를 뺏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떤 어른이 어린 아이 먹던 걸 뺐나요? 그것도 한 마리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2마리나 시켰는데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놈아, 이런 건 어른이 먼저야. 이러시면서 자기 앞접시에 그 닭다리를 내려놓더군요. 사실 어이는 없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도 이제 슬슬 밥상 예절을 제대로 확립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미녀가. 이런 건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드리는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집게로 닭다리를 하나 들어 시아버지의 앞접시에 내려놨습니다. 어차피 백숙은 2마리를 시켰기 때문에 닭다리는 아직 2개가 남아있었으니까요. 저는 다른 백숙의 닭다리를 뜯어 제 아들의 접시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들도 처음에는 닭다리를 할머니에게 뺏겨 조금 울먹거렸지만 제가 다시 닭다리를 놓아주자 이번에는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닭다리가 든 앞접시를 얼른 품으로 가져가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옆에 오시더니 아들의 앞접시를 힘으로 뺏어가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네가 뭔데 닭다리를 먹어? 이렇게 말하고는 뺏은 앞접시를 동서 아들 앞에 두시고는 어서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동서 차별하는 거 아무렇지 않아요. 솔직히 시어머니 마음에 동서가 쏙 들 수밖에 없죠. 자기가 원하는 예물도 해오고 꼬박꼬박 생글생글 웃으며 대해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을 차별하는 건 정말 어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아닌가요? 도저히 참을 수 없더군요. 저는 다시 본인 자리로 가시는 시어머니 등을 앞뒤 생각하지 않고 밀어버렸습니다. 곧바로 풍덩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죠.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씩씩거렸고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 나쁜 년, 어디 시어머니를 물에 빠뜨리는 년이 어딨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밀어? 네가! 야! 사실 옅은 물가였고 계곡 바닥은 돌이 아닌 흙이어서 그렇게 아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멀쩡하게 벌떡 일어나셔서 물에 빠진 생쥐꼴로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던 걸 생각하면 더 세게 밀어버릴 걸 하는 아쉬움도 남았거든요. 저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어머님을 내려다보며 똑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까지 참고 있던 것들이 폭발해서 그런지 아주 쏟아내듯 질러댔습니다. 저 이제 못 참아요. 어머니가 저랑 동서 차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 싫어서 차별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과 동서 아들 차별하는 거? 그건 절대 못 참아요. 그 나이 먹은 어른이 됐으면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손자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네가 뭔데 닭다리를 먹어요? 어머님은 그러면 뭐길래 여기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세요?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차별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는 거냐고요? 저 싸가지 없는 년. 당신? 당신? 그게 시애미한테 할 말버릇이냐? 이 고약한 년! 맞아. 나 싸가지 없는 년이야. 나 이제 당신 시어머니라고 생각 안 해. 나 이제 이혼할 거야. 결혼도 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뭐 너희 엄마 아빠 했던 거 듣고 내가 이 결혼 끝까지 안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정신이 나가서 내가 당신 아들이랑 결혼한 거야. 아니, 애초에 내가 결혼하자고 매달렸어? 당신 잘나신 그 아들이 제발 결혼 좀 해달라고 해서 결혼한 거지. 애미야. 그만하거라.
당신은 왜 손주들을 차별해서 오늘같이 기분 좋은 날 이런 일을 만들어? 얼른 애미한테 사과해. 아니요, 아버님. 저 할 말은 해야겠어요. 우리 아들 태어날 때도 당신은 그랬어. 자연분만 하겠다고 죽을 뻔하다가 긴급으로 제왕절개 수술해서 누워있는 나한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나? 자연분만 해야 아기가 똑똑하다고? 웃기고 있네. 요즘 그런 미신 누가 믿는데? 사사건건 트집에 불평에 불만은 왜 그렇게 많은지. 당신 같은 사람 그나마 시어머니라고 내가 참았지. 다른 곳에서 봤으면 바로 뒤통수부터 손이 올라갈 사람이야. 길 가다 뒤통수 안 맞게 조심하면서 살아.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대기나 하고? 너 그렇게 굴면 바로 소방 맞아, 이년아. 엄마, 그만 좀 해. 여보도 진정해. 그러다가 쓰러져. 남편이 얼른 저를 안고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거칠게 그 품을 빠져나가서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같은 소리 하네. 너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차별받는데 지금 진정하라는 소리가 나와?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됐어. 나 이혼하겠다는 말 진심이야.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미치겠어.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세상에 저 나이 처먹고 할 게 없어서 어떻게 된 게 7살 손주를 차별하고 있어. 나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우리 이혼해. 끝내. 저는 이렇게 말하고는 아들과 물건을 챙겨서 곧장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가지고 온 짐가방을 끌고 아들과 함께 타고 왔던 차를 그대로 끌고 친정집으로 향했죠. 갑작스러운 저의 이런 행동에 가장 피해를 봤을 동서에게 미안하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친정에 간 저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부모님께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울고 들어오는 손주에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딸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시어머니가 동서 아들과 제 아들을 차별했다는 말을 들으신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렇다면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차별하는데 이 아이들이 크면 또 얼마나 차별이 심해지겠냐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사돈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손주까지 차별을 하니? 아직도 예물 안 한 것 때문에 꿍해 있는 건가? 차라리 그때 예물하고 털어버릴 걸 그랬나 보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예물을 왜 해? 결혼 생활 없던 나 꼬셔서 결혼하려고 했던 건 남편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웃겨. 자기 큰아들한테는 얼른 결혼하라고 했으면서 그따구로 행동하면 어느 여자가 결혼을 해주겠냐고. 그때 내가 너무 몰랐어. 잘 됐어.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런 생각을 왜 가지고 있어. 됐어. 그렇게 나왔으면 너도 마음을 먹은 거겠지. 차라리 잘 됐어. 그 닭다리 하나로 우리 귀한 손주한테 그랬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 지금이라도 나온 건 아주 잘한 거다. 잘했어. 이러면서 아들도 달래주시고 저도 달래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휴가를 가기로 했던 날짜 내내 친정집에서 아들과 함께 마음도 달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온 그날 밤 바로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라도 하자는 남편에게 저는 제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성격 불같은 거 오빠 알지? 나는 정말 나랑 동서 차별하는 거 아무렇지 않았어. 그만큼 시어머니에게 애정이 없었거든. 나한테 시어머니 오빠랑 결혼해서 생긴 사람일 뿐이야. 그 자리에서 그렇게 화내고 나온 거 동서 도련님 시아버지 그리고 동선의 아이 사랑이한테도 미안하지만 오빠 어머니한테는 정말 눈꼽만큼도 안 미안해. 지민아, 나는 그 자리에서 이혼하자고 했던 말도 사실이야. 정말 내 진심이거든. 오빠가 이혼하자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아들은 내가 키울 거야. 그 차별주의자 할머니 아래에서 아이가 크는 건 볼 수 없거든. 우리의 이혼 사연은 오빠 엄마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선택하라니 뭐를 말이야. 시어머니 선택하고 나랑 이혼할지 나를 선택하고 시어머니랑 연을 끊을지 그것밖에 없어. 생각할 시간 줄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해서 잠시 보여줬고 아들도 아빠한테 인사를 하고 다시 친정집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출근할 시간에 맞춰 아이의 짐과 저의 짐을 간단히 정리해서 다시 친정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퇴근 시간에 함께 살던 집으로 퇴근한 남편이 사라진 아이와 저의 짐을 보고 전화를 했고 진심이냐고 묻는 말에 진심이라고 답해줬습니다. 엄마 아니면 지민이 너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했던 거 진심이야? 나는 정말 진심이야. 물론 거기서 그렇게 화낸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거기서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차별하지 않았다면 결단코 이렇게 될 일은 없었을 거라고 확신해. 그러니까 오빠도 잘 선택해. 이혼을 할지 말지. 사실 그동안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결혼 생활 동안 알게 모르게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끼이면서 많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생활을 제 아들에게도 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도 차별을 당하게 하면서 말이죠. 남편은 선택하라는 제 말이 진심인 걸 깨닫고 그 뒤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후에 시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연락도 따로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한 벌 물러나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동서랑 도련님에게도 전화해서 휴가를 망쳐서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동서도 도련님도 차마 다른 말은 못하고 나중에 맥주나 한잔 하자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저는 지금 홀가분한 상태로 아들과 함께 친정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일을 바로 앞에서 봐야 했던 아들의 상태가 조금 걱정돼서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과 전문가가 보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들은 한 번씩 아빠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남편이 친정집에 와서 아들을 태우고 놀러 다니다가 잠잘 시간이 되면 아들을 데려다 주었죠. 약간 주말 부부 느낌이긴 하지만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아들 생각해서 한 번 더 참아보지 그랬냐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제 결혼 생활 내내 알게 모르게 제가 시어머니에게 쌓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가끔씩 꿈에도 나오고 자다가도 생각나서 벌떡벌떡 일어나 앉는 저를 보고 있으면 남편이 저를 선택해도 오히려 제가 이혼하자고 조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에게 2가지 선택권을 줬다고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왜 선택권을 주냐며 그냥 이혼하라는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7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아빠가 필요하니까 남편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더라고요.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난 이야기가 아니라서 듣는 여러분이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털어놓으니 저는 한결 더 가벼워지는 것 같네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서 이제 주워 담을 생각은 없습니다. 남편이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말이죠.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근하면서 유튜브 사연 코너를 가끔씩 보곤 했었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가 올라가는 날도 오네요. 막장과는 거리가 먼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이란 건 정말 존재하나 봐요. 여러분들의 고단한 출퇴근길에 저의 사연으로 짧게나마 인생의 스펙타클한 즐거움을 대리 경험해 보시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 올해 34살이 되어 진정한 30대 중반으로 입성한 유부녀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고요. 결혼한 지는 2년 차인데 아직은 신혼의 재미를 까먹지 않고 즐기던 부부예요. 아니, 그랬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케이크 만드는 일을 하다 1년 전쯤 제 이름으로 수제 케이크 가게를 내고서 단골을 차근차근 모아가는 중이에요. 최근엔 직원도 한 명 생겼고요. 행복인지 고난인지 몇 년 전부터 레터링 케이크 인기가 치솟아서 제대로 긴 휴일을 즐긴 날이 언젠지 가물가물해졌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케이크 만드는 일이 참 좋았어요. 제가 워낙 숫기가 없고 감정의 높낮이도 크지 않거든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저의 이런 성격을 탐탁지 않아 해서 잔소리도 많았죠.
그런데 케이크를 데코할 때면 마치 백지장의 저를 꾸며내는 것 같았어요. 원하는 색, 원하는 그림을 담아내면 사람들은 예쁘다며 좋아했죠. 직접 만들어낸 케이크가 받는 대접으로 내 자신도 어여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랄까. 그렇게 욕심이 생기다 보니 더욱 공을 들여 노력했고, 전 어느새 워커홀릭이라 할 만큼 일에만 빠져들었어요. 그래도 일 외에 유일한 낙이 있다면 녹초가 된 채로 집에 가면 주차장부터 나와서 짐을 들어주러 온 남편의 얼굴을 보는 거였어요. 뭐랄까, 남편은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전 그게 좋았거든요. 강아지 같은 모습에 매일 감정 표현을 넘칠 듯이 하고 자존심 부릴 줄도 모르고 특유의 해맑음으로 항상 웃게 만드는 사람. 무슨 일이든 무던한 편이던 저와는 반대였죠. 어떻게 보면 신랑은 저의 맞춤 케이크 같았어요. 제가 원하는 레터링과 장식으로 가득 꾸민 근사한 케이크. 남들은 그냥 보잘것없는 기계 부품 회사원인데 그런 남자와 있는 게 뭘 그렇게 특별한 사랑인 것처럼 떠드느냐고 하지만 케이크의 달콤한 냄새는 박스 안에선 느낄 수 없으니까요. 신랑의 안마를 받으며 편히 잠들고 미리 만들어준 아침밥을 먹으며 시작하는 아침이란 정말이지 축복과 같은 하루하루였습니다. 여기까진 평범한 유부녀의 삶 같죠. 평범이라 하기엔 너무 거창하게 떠들었지만 평범한 일상이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저런 소중한 시간들이 저에겐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일상적인 루틴이었거든요. 4달 전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주희 언니, 깜짝 놀랐지? 나야, 보람이. 잘 지냈어? 저보다 10살 어린 사촌 동생이더라고요. 원체 애가 싹싹하고 정이 많아서 사랑받던 아이였어요. 게다가 시골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에게 때마다 찾아갈 정도로 유난히 잘해줘서 내심 고마움을 느끼던 동생이었죠. 그 고마움에 어릴 때 짧게나마 과외를 해줬었는데 대학교를 들어간 이후론 통 못 보긴 했네요. 동생은 며칠 후 제 가게로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제가 가게 열었다는 소식을 친정엄마한테 듣고 온 거더라고요.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가게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신기했나 봐요. 한참 안을 둘러보며 조잘조잘 떠들던 동생은 레터링 케이크를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흔쾌히 그냥 해주겠다고 말했죠. 오랜만에 봐서 반갑기도 했고 가족에게는 처음 해주는 거라서 기념으로 해주고 싶었어요. 친구 생일 파티 때 가져갈 거라기에 꼬박 하루 동안 틈틈이 신경 써서 만들어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생은 너무나 좋아했고요. 그 모습을 보니 대학교 졸업반이어도 애기는 애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미소조차 전부 거짓 같긴 하네요. 그 이후로 동생은 종종 가게에 찾아와서 케이크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매번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었어요. 동생이 바득바득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더 커서 한 번에 갚으라고 거절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연말 시즌이라 일이 너무나 밀려있던 시기에 불쑥 찾아와 남자친구에게 줄 케이크를 만들어달라 하더라고요. 연락도 주지 않고 대뜸 찾아와 본인이 그린 시안을 내미는 게 사실 조금 불편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당장 밀린 작업부터 하고 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동생이 옆에 앉아서 절 가만히 바라보더라고요. 왜 집에 안 가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케이크를 안 좋아해.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맛있게 잘 부탁해. 라고 하더군요. 만난 지 2주 됐다던 남자친구의 입맛까지 맞춰달라는 말에 왠지 짜증이 치솟아서 이만 가라고 등 떠밀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남편한테 사촌동생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던 사람이니까 무슨 일 있는지 잘 살펴봐 주라면서요. 남자친구와 싸웠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말았어요. 애기들 싸움에 내가 끼어드는 것도 우스우니까.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평소엔 안 먹던 웬 값비싼 육포랑 견과류 세트를 가져오셨더라고요. 평소에도 살뜰히 챙겨주시는 분이니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냉장고에 넣고 있었어요. 그거 보람이가 줬다. 알고 있지? 옆에서 시어머니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 가게에 저 없이 직원만 있었을 때 사촌 동생이 또 찾아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도 마침 오셨던 거예요. 동생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머님께 먼저 친근하게 다가갔고 어머님도 그게 싫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수다가 길어져서 근처 카페까지 갔다나? 저와도 그런 곳에 간 적 없던 어머님이 오히려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동생은 그 뒤로 간간히 카톡으로 안부 연락을 보내면서 육포랑 견과류 세트까지 보냈더군요. 무슨 돈으로 보낸 건지. 어쨌든 뭔가 찜찜했지만 동생한테 연락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친한 사촌 언니의 사돈이어서 그런 거였겠지, 그러다 말겠지 했거든요. 설마.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연초 일이 많아졌다면서 마중을 나오지 않았어요. 아침도 건너뛰고 얼굴을 마주하기가 점점 힘들어졌고요. 저는 제 일이 많아서 그런 건가 싶은 마음에 직원을 한 명 더 두고 집안일에 더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 모든 면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남편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갔어요. 가만히 있는 저에게 답답하다며 짜증을 내고 집에만 오면 생기를 잃는 것 같다는 등 일부러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가 싶은 언행을 반복했거든요. 제가 꾹 참고서 제 일을 할 때면 그게 징그럽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던 남편. 그 짧은 사이에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어요. 그 지옥 같던 날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을 데리러 주차장에 내려갔었죠. 남편이 갑자기 그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더럽고 비겁한 거 아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그냥 털어놓고 싶어.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주희야. 남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라 얼어붙었어요. 뭐? 네가 왜 지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끝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대로 차에 치이고 싶었어요. 가까스로 이성을 찾은 후에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고르고 고르다가 그 여자가 누구냐고 애써 물었고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울어야 할 사람은 저인데 남편이 너무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다고 하네요. 저에게 사랑을 퍼부었지만 이렇게 받는 건 처음이라고 하면서 구역질이 나서 남편을 두고 전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멍하니 누워만 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간 미쳐버릴 것 같아서 좋아하는 일이라도 일단 하자는 마음에 가게로 갔어요. 가게를 청소하면서 나에게 닥친 이 불행은 어떻게 치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차, 사촌 동생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그린 시안을 주면서 남자친구 줄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보람아, 미안한데 다음에 해주면 안 될까? 아직 직원도 출근 안 했고 내가 하기엔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동생은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상대하기 싫어져서 그냥 지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로 바로 구워줬어요. 동생은 그 시간 내내 테이블에 앉아서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또 싸우는 건지 신경질적으로 폰을 내려놨다 쳐다봤다 반복하면서요. 몇 시간 후 얼추 케이크를 완성하고서 그 위에 사촌동생의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이어서 남자친구의 이름을 쓰려고 다시 시안을 봤는데 전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었거든요. 그제야 제가 정신없이 쓴 레터링 문구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사랑하자 우리. 사촌동생이 다가와서 작게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 일부러 시작한 건 아니지만 만남을 이어간 건 다분히 의도적이었으니 욕을 해도 좋다고. 이어진 동생의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제 카톡 프로필에 남편이 해주었던 이벤트와 선물들을 보며 궁금했대요. 언니처럼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나 사랑받고 있는 건지. 제가 신혼생활에 대해 별말 안 하니까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 아니었는지 의심도 되고. 그러다 제가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을 때 남편한테 전화가 오자 동생이 대신 받았대요. 그런데 사촌인 자신에게까지 다정하게 인사하는 말투에 인간적인 호감이 생겼고 그대로 언니에겐 아직 말 못한 고민이 생겼다며 따로 만나자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됐던 겁니다. 동생은 자신은 별거 한 것 없고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기만 했대요. 자신이 어려서 또는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정성 들여 사랑해준 거라고. 남편과 동생은 저와 가족이었던 서로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고 또 가족이었던 저를 너무나 쉽게 버린 거였어요. 만들던 케이크를 사촌에게 던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작정했다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게 맞다네요. 동생은 어릴 적부터 저를 좋아했지만 아무리 표현해도 무덤덤한 제가 이상하게 얄밉고 미웠대요. 분에 넘치는 다정한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받을 줄밖에 모르는 사람 같다고요. 그래서 사랑을 바라고 받을 줄 알고 다시 갚을 줄도 아는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싶었대요. 동생은 어릴 적 고모가 이혼하셨고 그 뒤로 고등학생 때부터 어린 나이에 혼자 자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더 챙겨주셨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동생이 저한테 이런 생각까지 하는진 몰랐네요.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나 봐요.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이 없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도 담담한 제 얼굴이 꼴보기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저에겐 너무 과분하다면서 남편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냐고 제게 되물었어요. 저는 그저 말없이 동생을 밖으로 밀어내고서 케이크를 전부 쏟아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앉아 기다렸어요. 저녁 때 돼서야 돌아온 남편은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으러 갔고요. 그 모습을 보자니 이상하게 속 안에서부터 역류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바람을 알고도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거란 걸 이미 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식탁으로 옮겨 앉고선 남편에게 왜 보람이를 만나러 갔냐고 물었어요. 사색이 된 남편은 주희 네가 그랬잖아. 동생에게 잘해주고 싶다고.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동생이 오랜만에 찾아온 거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한테는 못하던 고민이나 걱정이 있다면 나에겐 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움을 줄 게 있진 않을까 했던 거야 난. 보람이가 얘기 안 해?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서 보람이란 말이 나오자 저는 움찔했고 자신의 말실수를 깨달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나에겐 아무도 상처를 준비할 시간, 나을 시간, 되갚을 시간도 주지 않는데
난 내 마음을 찢고 도려낸 사람들에게 이별할 시간도 줘야 한다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내뱉은 질문은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요. 그런데 너 케이크 싫어해? 놀란 듯 제 얼굴을 쳐다보던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바로 시댁을 찾아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게 심지어 저의 사촌 동생이라고요. 당신들에게 치댔던 바로 그 동생이라고. 시어머니는 잠시 놀라서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배우신 양반이라 그런 건지 같은 여자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의 모든 감정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리고 본인들이 그 사이에서 아무 도움도 못 됐다는 사실을 도리어 사과하셨죠. 남편의 바람을 안 이후 누군가 앞에서 온 게 아마도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 그만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어요. 아이가 없을 때 안 걸 다행이라 여기며 떠나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제 등을 토닥이던 어머니 손길이 멈췄어요. 그러고선 제 어깨를 잡고 일으키더니 누구 얼굴에 똥칠하고 싶어서 이런 일로 갈라서겠다는 거야? 그 여자애 24살이라며. 애들이 소꿉장난 한 거 가지고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이 정도 울었으면 됐잖니. 그 어디에도 제 편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몇 번 토닥여주면 전처럼 덤덤하게 넘어가겠지. 어린 동생 일인데 둘 다 버리는 선택은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겠죠. 피가 끓는다는 말이 있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 드니까 이상하게 피가 끓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뒷목 잡고 쓰러지는 그런 마비가 아니라 감정적인 변화 같았어요. 나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면서 감정이 미칠 듯 동요하더라고요. 그 순간 퇴근한 도련님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딱 마주쳤어요. 도련님은 올해 29살이 되면서 카페 매니저로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여자들이 좋아할 법한 깔끔한 외모를 내세워서 인플루언서 카페 사장님이 되는 게 목표인 것 같았죠. 뻔하잖아요. 요즘 그런 마케팅 아직 가진 건 없어 보였지만요. 예전에 가족 모임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마치 전부 다 이뤄낸 일인 것 마냥 떠들어대는 도련님을 볼 때마다 귀여워서 웃어넘기곤 했었죠. 인스타에 카페 사진을 업로드하려면 예쁜 케이크는 필수라면서 이따금씩 저에게 자주 자문을 묻곤 했었어요. 저도 조언이나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틈틈이 보내줬고요. 그럴 때면 저 같은 어른이 있어서 너무나 좋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반대하는 일을 유일하게 응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시어머니 앞에서 울고 있는 저를 보며 도련님은 한달음에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달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면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떠밀더군요. 도련님은 본인이 데려다 주겠다면서 저를 부축해 주었고 차를 얻어 타게 됐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소꿉놀이라는 그 말이 제 가슴에 손톱 자국을 낸 것처럼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혼자 생각에 빠질 동안 도련님은 고맙게도 집에 도착할 때까지 무엇도 묻거나 말하지 않아줬어요.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집에 혼자 들어갈 수 있겠냐고 물었고 저는 애써 괜찮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그 캄캄한 주차장에서 매일 마중 나오던 남편 얼굴이 떠올라 갑자기 눈물이 북받치는 거예요. 내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네요. 그리고선 도련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이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대로 차에 치여버리고 싶다면서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묵묵히 듣던 도련님은 본인이 남편을 만나보겠다 하고 앞으론 출퇴근길 전부 자신이 오가며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도련님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스치듯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말했던 애들 소꿉놀이라는 거, 만약 자신이 끔찍히 아끼는 아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건지 알고 싶어졌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최대한 인간적인 면모는 지키자는 마음으로 애써 그 생각들을 떨쳐냈죠. 그 뒤로 저는 남편과 각방을 쓰며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아누웠고 남편은 이따금 방문을 살짝 열어보는 것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이혼을 해야 하나? 하지만 난 아직 자리를 완전히 잡지 못했는데. 그럼 당분간만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까? 그럼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잖아. 남들이 이런 불화를 이야기할 때면 전 무조건 이혼해 라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저에게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이혼이란 말을 내 인생에 갑자기 새기려 하니 생각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잡념이 많아지다 보니 판단력은 점점 흐려져 갔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모든 게 끝나나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려보냈죠. 그런데 사촌 동생에게 갑자기 카톡 하나가 오더라고요. 볼까 말까 고민하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그때 못다한 케이크 완성했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진 보내. 동생이 보낸 사진은 저번에 저에게 맡겼던 케이크를 완성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아마도 다른 가게를 찾아가 완성시킨 거겠죠. 이번엔 이름까지 완성시켜서 둘은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진을 보니 동생과 남편에겐 내가 케이크를 만들던 게 시어머니 말처럼 소꿉놀이처럼 보였겠다 싶더라고요. 또다시 피가 끓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시금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목표를 다짐했어요. 그래요. 애써 떨쳐내었던 그 위험한 생각을 통해서 말이죠. 그들은 이미 도덕적인 양심을 버렸는데 왜 나만 꿋꿋이 지켜야 하나요? 다음 날부턴 멀쩡히 가게로 출근했어요. 아, 도련님 차를 타고요. 본인 형에게 상처 입은 형수를 위해서 순수한 도련님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고맙기도 안쓰럽기도 때로는 역겹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증오스러운 남편의 핏줄이니까요. 도련님은 남편을 아직 못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전화도 걸고 문자도 남겨보았는데 답장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형은 한번 사고 칠 줄 알았다고 워낙 금사빠의 충동적인 사람이라 그렇다면서 험담 아닌 험담을 하더군요. 그러고선 아차 싶었는지 말을 아꼈지만요. 그렇게나 남들이 다 알고 가볍게 치부해버릴 사람인데 전 무슨 콩깍지가 꼈기에 그렇게 좋아했었을까요? 어쩌면 그런 콩깍지가 운 좋게 벗겨지지 않아야 금슬 좋은 오래된 부부가 되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도련님에게 고마움을 갚고자 케이크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순진하게 너무나 좋아하는 도련님 얼굴을 보자 살짝 미안함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희망을 가질 방법은 그거 하나뿐이었으니까. 제가 출근한 뒤로 1시간, 퇴근하기 전 1시간씩 도련님과 함께 베이킹 작업을 했어요. 우리는 형수와 도련님이라는 관계를 잇고서 오래된 선생과 제자처럼 공부했죠. 저를 곧 잘 따랐고 저도 그게 싫지 않았어요. 그러다 도련님이 하루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는 베이킹할 때 표정이 엄청 다양한 것 같아요. 그게 참 재미있어요. 아마도 형수 자체가 솔직한 사람이라 그런 거겠죠? 저라는 사람은 매번 로봇 같다, 지루하다 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오곤 했는데 그런 말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베이킹을 하며 손길이 스치는 순간들이 늘어나서 그런 걸까요? 저는 도련님과 그렇게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련님은 사적인 전화와 메신저로 자신의 일상 다반사를 일일이 늘어놓기 시작했으니까요. 마치 오래된 여자친구에게 하듯이 아마도 창업 준비를 하면서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가족 누구도 응원해주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 모든 크고 작은 투정과 고민, 감상들을 받아주었고, 우리는 모든 시간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성적인 감정은 없었고, 일부러 그런 어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레 일상의 한 부분이 되려고만 했어요. 어찌됐건 저에게도 그런 여유로운 순간들이 생기자 남편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해오려던 노력이 굳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게 됐거든요. 마치 집안에 저 혼자만 숨 쉬고 있는 듯이. 그 변화를 감지한 남편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낀 듯 그때부터 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다시 따스한 아침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정성스레 차린 아침상 옆에 쑥스럽게 서 있는 남편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음식 전부를 개수대에 쏟아 부어버렸지만요. 동생과 끝냈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관계를 개선하려는 게 참 멍청하다 싶었어요. 아니면 나를 멍청하게 봤다거나. 그날 밤 여지없이 도련님이 퇴근길에 데리러 와주기로 했어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저는 우산을 들고 도련님을 기다리러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남편이 문 밖에 서 있더라고요. 반차를 내고 저를 마주 나왔던 거예요. 예전과 같은 미소를 억지로 만들어내며 저를 맞이하는 남편을 보자 드디어 때가 왔다 싶었고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보여줄 게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남편은 자신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오랜만이라 감격한 건지 알겠다며 옆에 서주었습니다. 이윽고 도련님 차가 미끄러지듯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차를 알아본 남편의 얼굴이 바로 굳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봐도 된다며 남편의 옷을 놓아주었어요. 매일 시간 맞춰 데리러 오는데 오늘은 조금 늦은 것 같다는 말도 덧붙이고요. 도련님은 차에서 내렸고 남편은 왜 왔냐고 공격적으로 따져 묻더군요. 형이 잘못한 일을 내가 되돌려주려고 한 거야. 네가 뭔데 나서? 그리고 이게 되돌려주는 거라고? 매일 형수를 데리러 오는 게? 저는 말다툼 중인 두 사람 사이를 지나쳐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자 현중아, 나 피곤해. 일부러 도련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봤는데 바로 먹히더라고요. 남편 얼굴이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빨개졌거든요. 빗속에 남편을 두고 빠져나오는데 집 오는 내내 어찌나 웃기고 후련하던지 한참을 흥분해 있는데 그 기분을 지겨운 집안에서 삭히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도련님이 마침 제게 물었어요. 집에 돌아가도 괜찮겠냐고.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했는데 그날의 빗소리 탓인지 차 안 노랫소리 때문인지 이상한 용기가 난 것 같아요. 어차피 이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건 남편과 보람이니까 나까지 한 숟갈 얻는다고 죄가 될 건 없으니까. 도련님, 오늘 밤 저랑 소꿉놀이 할래요? 도련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고 이내 차를 돌렸습니다. 그 다음 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아침 대바람부터 저희 집을 찾아왔거든요. 당직이었던 남편이 퇴근할 즈음 오셨기에 맘속으론 삼자대면이라도 하시려나 싶었어요. 둘만 남았지만 어머님은 명색이 교감님 체면이 있으신지 머리채를 잡거나 밥상을 엎는 액션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은 마치 산산조각 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긴 듯 했죠. 조용히 식탁에 앉은 후 물을 들이키고선 꺼내신 첫 말씀은 어제 현성이랑 통화하면서 다 들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마. 현중이랑 무슨 사이니? 어제 현중이가 집에 안 들어왔거든. 이었어요. 기다렸던 질문을 들은 저는 최대한 생기 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사실 전 그 순간을 가장 기다렸는지도 모르고요. 아, 그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냥 애들이 소꿉장난 좀 한 거 가지고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이성을 참지 못하고 제 뺨을 때리셨죠. 그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이 난리통을 보고선 뛰어오더라고요. 그리고선 바로 어머님의 손목을 잡았어요. 어머님은 옆에 있던 꽃병으로 저를 내리치려 하시던 거였는지 그걸 붙들고 계셨거든요. 네가 내 아들들을 가지고 놀아? 처음부터 네가 모두 망친 거야, 네가! 저는 갖은 욕을 뒤집었으며 맞은 뺨을 부여잡고 있다가 어머님을 말리는 남편을 제 쪽으로 돌려서 뺨을 때렸어요. 당신 뺨을 맞는 것보다 그게 더 마음 아플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더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엉겁결에 뺨 맞은 남편은 멍하니 서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어머님을 끌고 나가려 했어요.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꼰질러 바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중립자인 척 말리는 척 하는 게 가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가라고 등 뒤로 밀어줬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사촌 동생이더라고요. 너무 웃기죠? 죽으려고 불빛으로 날아드는 날파리들도 아니고. 사실 제가 어젯밤 외박할 때 술김에 엄마 아빠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 모두 말했거든요. 아, 물론 고모한테도요. 고모는 워낙 불같은 분이라서 동생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엔 연락도 자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가 난 아빠가 고모와 연락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제가 워낙 슬프게 울어대니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마도 동생은 제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겠죠. 예전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잘하던 친구라 이 사실을 말하면 오히려 저에게 독이 될 거라나. 아마도 본인 편을 들어주거나 헤아려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한 것 같아요. 참나, 아무리 그래도 내 부모인데 생각이 어려도 너무 어린 거죠. 평소 같으면 저도 걱정하실 부모님에겐 비밀로 했겠지만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감출수록 저만 피폐해지니까. 오늘 아침에 고모가 동생에게 전화해서 당장 지방집으로 내려오라고 했고 크게 혼이 났나 봐요. 그것 때문에 화난 동생이 저희 집까지 찾아온 거죠. 문 밖에서 저를 찾는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언니 미쳤어? 마침 너무 좋은 타이밍에 온 것 같아서 전 반갑게 문을 열어주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엉겁결에 사자대면이 된 겁니다. 동생의 등장에 시어머님과 남편도 적잖이 당황하더라고요. 세 사람이 어버버 하고 있길래 음료수 4개를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뒀어요. 저도 무슨 객기였던 건지 남편은 당장 동생을 내보내려 했고 동생은 가지 않으려고 아득바득 기를 쓰며 버티더라고요. 그러더니 셋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머님한테 나가라고 하더군요. 우리 집에서 서로 나가라고 소리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이 이렇게 눈앞에 있으니까 내 이야기인데도 참 현실성 없다 싶고 두 사람의 다툼 사이에 낀 어머님이 갑자기 저에게 빨리 결정하라고 채근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선택이란 건 저더러 그냥 이대로 넘어가라는 말이었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부터 이혼 여부를 생각해 볼 테니 일단 아무것도 듣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희망이 생겼다는 듯 자기가 나가 있으면 생각이 정리될 것 같으냐고 묻더라고요. 그럴 생각 추호도 없죠. 그냥 한 말이에요. 나가 있으면서 자신의 구차한 신세 좀 느껴보고 저는 그동안 넋이나가 손도 못 댔던 이혼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려고요. 집은 어차피 공동명의니까 어떻게 뺏어오느냐가 관건이었거든요. 어머님에게는 도련님이랑 별일은 없었으니 걱정 말라고. 그렇지만 저를 따라다니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 두 손 꼭 잡아드렸어요. 오늘은 꼭 집에 보내겠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어머님이 다시 또 손 올리는 걸 남편이 막더라고요. 아무 일 없었대잖아. 나 와이프랑 현중이 믿어. 그러니까 엄마 이제 그만해.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 했더니 사람이 갑자기 제 편이 돼서 이 상황을 중재하네요. 참나, 역시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눈앞에 자기 일만 급급한 멍청한 사람. 남편 말에 놀란 사촌동생은 결국 이렇게 멍청하게 당하려고 자기랑 끝냈냐며 다시 날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도 그런 꼴은 처음 보셨는지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동생이 넷상에서 제 가게에 대한 고의적인 악성 글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소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척하다 이번에 난리치고 있던 동생에게 조용히 고소장을 내밀었어요. 동생은 가족 간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떠들었지만 대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번에도 남편이 중재하면서 동생에게 왜 이렇게 구차하게 구냐면서 혼내더라고요. 역시 어린애들은 상대 못하겠다면서요. 같이 놀아난 본인 생각은 전혀 못하나 봐요. 완전히 개판이었네요. 서로 잘못했다고 삿대질해가며 싸워대는 세 사람을 보니 이젠 인간에 대한 환멸이 들더라고요. 잘못 구워낸 이 커다란 케이크를 보고 있자니 그냥 한 번에 뭉개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찰 부르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다 나가라고 미친 듯이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쳤습니다. 아마도 인생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날이 또 올까 싶어요. 놀라서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이 나가는 세 사람을 다시금 떠올리자니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그랬네요. 며칠 후 가게로 동생이 찾아왔어요. 저는 내쫓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한 채 제 일만 하고 있었어요. 동생은 직원들만이라도 자리를 비우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전 딱히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잦은 소란으로 다 알고 있었을 테고 죄 지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동생은 마치 예전의 보람이로 돌아간 듯이 순수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안 만날게.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나빠지진 말자. 제가 만들어줬던 케이크들 사진을 인화해서 가져왔더라고요. 테이블에 쭉 나열해 두는데 오히려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현타가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었구나. 그런데 이 애는 내가 사랑을 베풀 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구나. 정말 어이가 없어서 오는 말에 대꾸 안 하고 그냥 작업만 했습니다. 그 친구의 뜻은 아마도 고소를 취하하고 가족에게도 좋게 말해달라는 거겠죠. 할 거 다 하고 이제 와서 그 애에게 케이크를 던졌습니다. 어때? 네가 저번에 주문했던 케이크 나도 완성시켰어. 그때 다른 집 케이크와는 다르지?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독한 줄은 몰랐어요. 아니, 원래 이런 건데 폭발할 만한 일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크림을 뒤집어 쓴 동생은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창피함을 알았는지 가게 테이블에 있던 휴지로 얼굴을 닦고서 나갔습니다. 나가는 그 순간에도 전 쳐다보지 않았지만요. 그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부지런히 지나가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 가게 일에만 매달렸어요. 가게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이야기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단골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가끔씩 가족, 연인 간에 선물할 행복한 케이크를 만들 때마다 그때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만 이렇게 계속 마주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이혼 소송이 정리되면 직원들에게 가게 맡기고 여행이나 길게 다녀올까 싶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숨겨왔던 그 감정들을 한꺼번에 털어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그때그때 분출하라고 하지만 저는 이게 더 익숙하고 편하거든요. 그게 저라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니까요. 지겨운 남편과는 결국 이혼하기로 했어요. 어제 이혼장을 시댁으로 보냈더니 부재중 전화가 미친 듯 왔지만 받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통 온 메시지도 안 읽었지만 대충 스치듯 보아하니 매달렸다가 설득했다가 지 혼자 화냈다가 혼자 난리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에 위자료나 준비해 두었으면 쉽지만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거겠죠. 시어머님은 소문이 새어나갈까 쉬쉬하며 여전히 사회생활, 가정생활 잘 이어나가시는 것 같았어요. 도련님은 제가 연락이 끊기면서 매일 형과 어머님께 울고불고 난리친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한 감정은 없었어요. 그런 일말의 책임감이나 양심이 있었다면 아예 시작조차 안 했을 테니까요. 어머님은 본인 체면을 구기는 일을 가장 두려워하니 그런 집구석을 보며 늘 불안에 떨며 살겠죠. 일부러 소문을 낼 마음은 없지만 주부 단골 손님도 꽤나 있는 저희 가게 특성상 소문이 빨리 날 수도 있고요. 맘카페는 정말이지 모든 소문의 요충지거든요. 모든 건 시간에 달린 일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사촌동생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합의금을 받아낸 이후로 서울에서 지낼 형편이 안 돼 도망치듯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가족에게 묻지 않으니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마도 딱 제가 겪었던 것만큼 지옥 같은 생활이 이어지고 있길 바랄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쓸데없는 객기로 부린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다란 잘못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저도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용서할 날이 올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이다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해요. 한 사람이 망쳐지는 건 너무 쉽고 한 사람을 망쳐버리는 건 생각보다 유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한 건 여전하긴 하니까요.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지금 제 일을 사랑하고 지금의 제 하루를 사랑하니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